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의 8만 가구, 전체 수도권의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디를 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산이 많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김도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서울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려면 오래된 것을 허물고 더 많은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 택지 위치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 규모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중 산으로 둘러싸인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2년 전엔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에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지었는데 정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후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큰 지역이죠. 40만 평? 여기가 뭔가 2만 평 수용해서 한 6천, 7천 세대니까 거기 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쪽에 유망 지역, 여기 무단지라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할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이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 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 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 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 42만 7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오늘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사지 않고 비아파트를 사면 상관없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빌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빌라가 오르면 아파트도 가격이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과연 정말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공 기자, 먼저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최근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네, 바로 오늘 나온 통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과 마포, 용상,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 이런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대책의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엔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10년 후 부동산 시장 당연히 예측하기 어렵고요. 오늘 나온 거 예고편 정도의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공급을 놀리려다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이 더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공급책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오늘 금융정책은 빠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 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것과 같은 정책은 빠져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면서 과거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져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였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휘말린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유일한 독립운동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임명을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아예 오는 14일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취임식이 진행된 독립기념관 앞에선 광복회 회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김 관장의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김 관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립선열 통탄한다. 신일 관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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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이 취임식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기념관 측이 이를 막으면서 취임식은 45분 정도 늦게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 선열 선양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념과 정체성에 맞지도 않은 관장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독립운동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이종찬 회장이 대통령 주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석 광복회 이사는 JTBC에 이종찬 회장이 불참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게 안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독립기념관장이 있는 한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오찬에 갈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설립된 광복회가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8년에는 건국절 논란으로 광복절 경축식의 불참을 검토했다가 정부가 사과를 하면서 결국 행사에는 참석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형석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란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며 사퇴할 이유도 생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관장은 지난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애국가로 바꾸려 했다는 등 사실과 완전히 다르거나 편향된 발언을 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모두의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 문제로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미래를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광복회 등에서 뉴라이트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내가 뉴라이트라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며 사퇴할 이유나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김 관장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 출범식 강연에서 좌파의 역사 왜곡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라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 네 사람을 매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권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인민해방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또 애국가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김 관장은 오늘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과 관련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도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은 앞서 폐기된 2개 법안보다 수사 대상 등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면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켰습니다. 특검법안은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특검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 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무 근거 없는 의혹들을 추가하면서 특검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만큼 한 대표 측은 실제 법안 발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그 다음 날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임계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2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발신지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경남 거제의 저도였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저녁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뒤 경남 거제 저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1시 25분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해 32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2분 뒤에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7초 동안 통화했는데 발신 기지국은 모두 윤 대통령이 있던 저도로 파악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날 김 의원과 통화하기 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후에는 박진희 국방부 장관 보좌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도 통화했습니다.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당시 대통령 휴가에 동행했었는지, 왜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했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전화한 임 전 비서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를 가리지 않고 통화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 의원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는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고 이후 사건 회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의 당시 통화 기록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김모 씨가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안방에서 동료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고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20여 년 동안 부패 방지 업무를 해왔습니다. 최근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지난달엔 국회에 나와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특히 명품백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내온 걸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전원위원은 아니었지만 실무 총책임자였다며 종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보내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첩이나 종결로 정하기 어려우니 조사기관에 넘겨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종결로 처리된 이후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가을의 시작이란 입추가 지났지만 찜통 같은 더위는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오히려 더위를 부추기고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예린 기자, 지금 아이스링크장에 나가 있죠? 네, 현재 서울의 바깥 기온은 30도인데요. 그렇다 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이곳 아이스링크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더워서 아까 뭐 끈적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서 시원한데 쫓다가 오게 됐어요. 너무 더운 여름이라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실내 놀이터 찾다 보니까 밖에서 놀 때는 좀 덥고 많이 지쳤는데 안에서 노니까 덜 지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밤에도 여전히 덥잖아요. 열대야인 날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서울은 1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열대야 일수가 13일, 폭염 일수는 12.2일이었습니다. 아주 더웠던 해들을 보면 폭염 일수가 열대야 일수보다 더 긴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때와 양상이 다른 겁니다. 그 이유는 서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지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뜨겁고 습한 바람이 한반도로 더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증기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걸 막는 건데요. 이렇게 밤낮으로 더워서요.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 수가 2,004명에 이르렀고요. 이 중 사망자가 19명입니다. 예전엔 주로 낮 시간에 온열 질환 발생이 몰렸는데 올해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도 환자들이 적잖게 발생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기상청의 예보상으로는요. 오는 18일까지 33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더위의 양상이 좀 달라지겠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이동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요. 습도 높은 바람이 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네, 태풍 소식도 있죠.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일단 태풍 5호 마리아가 일본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일본 동쪽으로 지나는 경로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엔요. 일본 남쪽에 있던 태풍 쏠릭이 뜨거운 수증기를 한반도로 불어넣는 바람에 기온이 다시 한번 뛰었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볕이 뜨겁다 보니 남녀 가리지 않고 양산을 펼쳐든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양산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가 제법 크다고 합니다. 이희령 기자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양산은 생존 필수품이 됐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햇빛 때문에 꼭 필요하더라고요. 양산을 들고 다니는 남성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 그 자외선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50대인데 그래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죠. 피부 미용 같은 거 또 남자들 신경 많이 안 쓰는데 꼭 추천드립니다. 양산이 온도를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봤습니다. 양산을 쓴 채로 10분을 있었더니 머리 온도가 35.4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번엔 양산을 쓰지 않은 채 10분을 있었습니다. 43.6도까지 올라갑니다. 양산을 썼는지 여부에 따라 8도가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양산의 색깔은 어떨까요? 이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양산인데요. 겉은 하늘색이지만 펴보면 안은 검은색입니다. 양산은 이렇게 안이 검은색인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검은색 안감이 없는 일반 천 양산을 썼을 땐 36.8도에서 39.1도까지 뜨거워집니다. 2.3도가 오른 겁니다. 반면 안감이 검은색인 양산을 썼을 땐
머리 온도가 36.5도에서 37.5도로 1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복사열을 검은색 면이 어느 정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양산 대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산을 구할 수 없다면 검은색 우산이라도 쓰는 게 좋습니다. 검은색인 경우 한 90% 정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서요. 이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있다면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JTBC 이희령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이 어떤 사람들에겐 목숨까지 잃게 하는 재난입니다. 지난달 홀로 지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를 열어 이온 음료를 꺼내던 최모 씨가 비틀거리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일어나려 애쓰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몸을 떨어가지고.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이 도착한 11시 3분. 체온은 이미 40도였습니다. 들것에 실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설득거리더라고. 이모가 숨을 몰아쉬고 있어. 그러더라고. 최 씨는 집이 바로 앞이라며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입구부터 50cm 이상 이렇게 쓰레기가 집안 내부도 그렇게 시원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환자가 쉬기에는 적당치 않은 환경에 돌봐줄 가족도 없는 처지라 소방은 병원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파업의 여파인지 갈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선정 전에 14군데 정도 병원에 연락을 돌렸는데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12시 37분에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고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숨졌습니다. 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돌볼 여유도 없었고 술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폭염은 이런 취약계층에게 더 잔인합니다. 최악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온열 질환자 중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3배였습니다. 올해도 온열 질환자 절반 이상은 단순 노동자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등하지 않은 재난인 폭염, 더 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폭염에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어민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지내는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곳곳에서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양식장을 둘러봤습니다. 뜰채로 죽은 물고기들을 건져냅니다. 허연 배를 드러낸 것들을 따로 모아 포대에 담습니다. 냉동 창고에 이런 포대가 한가득입니다. 많이 안 좋죠. 해마다 조금씩은 겪긴 겪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 최근 일주일 사이 저수온종인 강도다리 2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조가 텅 비었고 그나마 남은 것들도 힘이 없어 제대로 헤엄치지 못합니다. 바닷물을 끌어다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입니다. 수온이 28도를 넘어 고수온 경보 수준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계속 이 상태라 차가운 심해수며 지하수를 끌어다 섞어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양이 안 되니까 목숨만 붙이고. 우리나라 바다 전체가 끓고 있습니다. 남해와 서해 곳곳 고수온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충남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에도 물고기가 둥둥 떠올랐습니다. 올해 조피볼락은 이미 포기해야 할 수준입니다. 창문도 치고 지금 현재 산소도 넣고 이것저것 하는데 임시지. 여기서 온도가 좀 더 올라버리면 숭어도 장담을 못하는. 한번 올라간 수온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당분간 폭염도 이어질 전망이라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내부 문제를 놓고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와의 갈등에 대해선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던 안세영은 귀국길에선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귀국 하루 만에 소셜미디어에 마음이 무겁다는 말과 함께 사과의 뜻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해일처럼 모든 걸 덮어버렸다며 올림픽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안세영이 비판하는 지점은 대표팀과 배드민턴 협회가 부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또 잘못 대응해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을 다친 뒤 오진까지 겹치며 부상을 키웠고 이번 파리에서도 발목 부상이 있었는데 전력 노출을 이유로 부상을 쉬쉬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하마터면 올림픽에 못 나갈 뻔했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해명 자료를 내고 1년 전 무릎 부상은 선수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찾아 치료받게 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에 참가한 국제대회 역시 본인 의지였다고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직전 발목 부상은 1,100만 원의 경비를 들여 선수가 원하는 한의사를 파리로 오게 해 치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여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 갈등 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세영은 향후 국가대표팀을 떠나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뜻은 내비쳤는데 이 또한 27세 이상 출전 규정 때문에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체육회는 안세영이 제기한 문제점과 관련해 외부 감사관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BTS의 멤버 슈가 측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데 대해 또 한 번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 사과 때는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해명했는데 경찰 설명을 통해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소속사는 사건을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어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소속사가 낸 입장문입니다.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탔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처분이 마무리된 것처럼 밝힌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며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탄 전동장치 모델명은 최고 시속이 30km인 접이식 전동 스쿠터입니다. 현행법상 최고 시속 25km를 넘으면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분류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기록이 남지 않는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 대상인 겁니다.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성급하게 입장을 낸 데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일주일 만에 경찰이 불이 시작된 차량에서 배터리를 떼어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배터리 확보가 늦어진 건데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배터리 결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장막을 걷어내자 다 타고 남은 차량 뼈대가 드러납니다.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입니다. 지게차가 차체를 들어 올리니 바닥에 설치한 배터리가 보입니다. 사고 일주일 만에야 진행하는 정밀 감식. 핵심은 역시 배터리 결함 여부입니다.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불이 날 가능성이 남아있고 섭씨 1,000도가 넘는 열에 차체는 눌러붙었습니다. 독일 벤츠 본사에서 온 전문가들도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배터리 탈거 작업이 3시간이나 지난 오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차량에서 떼어낸 배터리는 추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잠시 보관됩니다. 배터리 자체 또는 배터리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결함이 확인되면 벤츠코리아나 배터리 제조사 중국 파라시스가 우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아마 원인 파악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10건 중 7건은 녹아내리기 때문에. 경찰은 조만간 벤츠코리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공유 자전거 따릉이로 난폭 운전을 일삼은 따릉이 폭주족이 논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집단 폭주를 예고했다 경찰을 허탕치게 만들기도 했는데 운영자를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했지만 경찰은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인도위를 빠르게 달립니다.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부딪히기 직전인데도 소리를 지르며 웃기까지 합니다. 따릉이 폭주 연맹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들은 공유자전거 따릉이나 킥보드 등을 타고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운영자 A군이 검거됐는데 고등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A군은 지난 4일과 오는 10일 각각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폭주 행위를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엔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섰고 결국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폭주연맹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벌을 받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로 난폭 운전을 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면 특수협박죄나 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도를 달리다 사고를 내면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12대 중과실로 간주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군에게 특수협박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에 난임을 걱정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난자를 얼려둔 뒤에 나중에 자녀를 계획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부담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35살 미혼인 김이윤 씨는 올해 난자 냉동 시술을 받았습니다. 커리어를 좀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고요.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하다가 30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었지만 미래를 위해 결심한 겁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당장 이제 계획이 없고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난자 냉동은 과배란 유도 주사를 몸에 투여해 난소에 있는 난자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취된 난자는 액체 질소에 넣어 급속으로 동결 처리한 뒤에 이곳에 있는 영하 196도 질소 탱크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 난자를 해동한 뒤 체외 수정에 사용하는 겁니다. 김 씨처럼 난자를 미리 냉동해 두려는 여성은 매년 크게 늘어 보관된 난자 수는 최근 2년 새 2배가 됐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미리 가입력을 보존해 둔다면 자궁의 노화는 난소의 노화보다 빠르지 않아서 충분히 임신을 저희가 계획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500만 원 안팎인 시술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광주시 등 일부 지역만 저출생 대책으로 시술비를 부분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재정 투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냉동한 난자를 실제 사용한 실사용률은 5%가 안 되는 걸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모두 지원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학적 이유로 난소 절제를 앞뒀거나 항암 치료 등으로 가임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이르면 내년부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하며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죠. 미국에서는 평범한 월즈냐, 엘리트 벤스냐, 본격적인 2인자 대결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데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 중의 시골 부트에서 성장한 월즈, 오하이오 빈민가 출신의 벤스, 해리스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두 사람은 백인 흑수저 출신입니다. 미국 사회의 주류인 백인 남성 노동자의 표심을 노린 겁니다. 다만 두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기까지 걸어온 길은 사뭇 다릅니다. 벤스는 예일대를 거쳐 변호사, 투자가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반면 월즈는 지방의 대학을 나와 학교 선생님과 풋볼팀 코치로 일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월즈에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해리스, 뉴욕의 억만장자 트럼프, 예일대 로스쿨 출신의 투자가 벤스와 뚜렷이 대조된다는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소박함도 월즈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월즈의 재산은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정도입니다. 집도 주식도 없습니다. 140억 원대 자산가인 벤스와 뚜렷이 구분됩니다. 월즈 효과는 후원금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러닝메이트 발표 후 단 하루 만에 3,600만 달러, 495억 원을 모았습니다. 월즈가 기세를 올리자 트럼프는 극단주의 좌파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벤스는 군복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When Tim Walz was asked by his country to go to Iraq, you know what he did? He dropped out of the army and allowed his unit to go without him. 월즈는 트럼프가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그는 자신을 챙기는 데 바빴다고 맞받아쳤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파리 올림픽, 어느 하나 값지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만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던 장면으로는 유도를 빼놓을 수 없죠. 무더위를 날려준 시원한 한판승의 주인공을 오늘 뉴스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도 김민종 선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한국 유도가 이렇게 최중량급에서 메달을 딴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결승전을 간 것도 처음이고요. 네. 은메달을 획득한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 그 메달을 또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한번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번쩍번쩍한데 동메달과 은메달.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두 번째 나간 올림픽에서 이런 값진 메달을 딴 소감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나는 이번 개인전에서 결승전에 가서 아쉽게 비록 졌지만 일단 값진 은메달을 너무 따게 돼서 기쁘고요. 네. 그리고 단체전 이제 단체전 동메달도 이제 한국 유도 처음 딴 동메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 대표팀 팀원들과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동메달을 따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김민종 선수의 시원한 한판승이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 선수 사이토 다스루와 30kg 넘게 몸무게 차이가 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선수가 저보다 30kg 정도 더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시원한 한판승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 선수보다 30kg가 가벼워서 더 빠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렸기 때문에 아마 그 한판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시 봐도 좀 신기한데 이런 한판승을 할 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몸이 알아서 바로 반응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생각할 겨를이 따로 없었고요. 그 선수가 먼저 제가 키가 작아서 틀어 잡혀 이게 목 뒷깃을 네. 잡혔는데 이걸 나와야지 하고 이제 나와서 스피드로 이제 털고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몸이 알아서 반응하기까지 훈련하는 게 네. 정말 혹독한 훈련을 거치셨을 것 같은데 네. 김민종 선수 손이 네. 또 그 훈련의 세월을 또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좀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손이 마디마디 굉장히 다 붉어져 있는데 관절염도 많이 앓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뭐 유도 선수들의 직업병이라고 봐야 되죠. 손가락 관절염은 너무 많은데 이제 제가 올해 2월달에 그 파리 그랜드슬램이라는 대회에서 결승에서 그 테디 리네르 선수와 네. 시합을 하다가 여기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쳐서 이번 그런가요? 올림픽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효하는 듯한 세리머니 보는데 저도 울컥했거든요. 네. 그때 좀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제 일단은 그 경기가 준결승 4강 경기였기 때문에 나는 한 판 이기면 결승이라는 그 경기가 남았었어가지고 그 순간 이기는 순간 이제 됐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한 판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일본 매체에서는 비판도 나왔는데 좀 억울하진 않으셨어요? 네, 억울하진 않고요. 워낙 저도 끝나고 다시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너무 좀 격했던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단체전 경기 끝나고 실제로 사이토 선수랑 저는 친한 친구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나서 제가 엉덩이 때리면서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평소에 또 배도 만지고 이렇게 좀 친한. 평소에 배를 만지는 네, 사이인가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제가 항상 가서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실제로도 친한 사이. 사이토 선수는 좀 뭐라고 하던가요? 네, 같이 수고했다고 네.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 나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승전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프랑스의 테디 리네르. 유도 전설이라고 불리는 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번 또 맞붙어 보기도 했던 선수였는데 네. 어땠나요, 결승 때는? 올림픽 전에 이제 올림픽 전에 2월 달에 있던 경기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록 그때도 결과는 제가 패배를 했긴 했지만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올림픽 때 하면은 진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저를 많이 파악하고 나온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그 선수의 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근데 테디 그 선수가 사실은 김민종 선수도 큰 편이지만 20cm 더 크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외국 그 해외 시합을 나가면 저는 항상 작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저를 너무 귀여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전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선수가 이제 키가 큰 대신 또 약점이 있을 것이고 저도 키가 작은 대신 저도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경기력에는 불리하지도 않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은메달도 굉장한 건데 은메달 따고 나신 뒤에 하늘을 감동시키기엔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움을 또 나타내셨어요. 네. 이제 하늘을 감동시켜야지 금메달을 내려준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그렇게 하늘을 항상 하루하루 훈련을 하면서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했고 네. 실제로도 제가 감동을 몇 번 시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한 훈련을 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하늘이 내려줬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은메달만 내려준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 질문이 나오자 그 기자회견에서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부모님께서 이번에 또 파리 올림픽 내내 같이 계셨죠? 어떠셨어요? 힘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힘도 많이 되고 응원 소리 워낙 현지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국 응원 소리가 많이 적었었는데 그 안에서 태극기도 찾기 오히려 쉬웠고 네. 그런 응원 소리가 전 잘 들렸어가지고 많이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유도를 못할 때는 아버지를 도와서 네. 고기를 하루에 3톤씩 날랐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유도할 곳도 없었고 운동할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일 도와드리면서 이제 워낙 고기가 무겁고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영상이 나가는데 저렇게 저게 저 덩어리가 45kg 정도 나가는데 워낙 힘이 없고 축 늘어지다 보니까 저거를 잡는데 중심도 잘 잡아야 되고 그런 코어라고 하죠. 코어 훈련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땀 닦아주신 분이 아버지신 거죠? 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단체전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끝까지 모든 걸 쏟아내는 게 너무나 느껴져서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시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경기장에서 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김원진 선수, 김원진이 형이랑 한주엽 선수, 주엽이 형이 이제 메달이 없었어가지고 꼭 그 선수들한테 저는 메달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아픈 무릎도 접어가면서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합이 끝나고 시상대에서 이제 메달을 수여하면서 옆에를 봤는데 이제 원진이 형이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눈물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메달 순위로 봤을 때는 은메달이 조금 한 단계 위에 있지만 저는 단체전 동메달을 딱 확정짓는 순간 기쁨의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 순간은 제 유도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가요? 은메달보다도? 은메달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꼭 올림픽 금메달을 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무릎 부상 때문에 진통제 먹어가면서 또 하셨잖아요. 네, 진통제를 실제로도 맞기도 했고 이제 아침에 이제 또 주사도 무릎에 직접 주사도 맞기도 했었습니다.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처음에 조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아예 안 접혀가지고 펴지지도 않고 접히지도 않아서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희 한국 대표 선수들을 생각하고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접히더라고요. 무릎이 바로 접히셨습니까? 네, 접혀서 이거는 진통제만 맞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맞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김민종 선수의 다음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땄지만 은메달보다 한 단계 위인 금메달이 아직 저에겐 숙제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년은 제 LA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또 부족한 부분 더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이제 LA 올림픽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김민종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구를 하면 지금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나 최고라고 생각해주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양궁하면 이제 김우진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명언 제조기 김우진 선수가 말 그대로 금의 환영했습니다. 오늘 소속팀이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했는데요. 목에 건 금메달 3개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고향인 충북 옥천군에서도 김우진의 3관왕을 기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도로명 김우진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펜싱 역사상 첫 2관왕에 오른 오상욱 선수도 재치 있는 말솜씨를 뽐냈습니다. 고향인 대전의 명물이죠. 성심당의 명성을 뛰어넘는 선수가 되겠다고 한 겁니다. 대전시 역시 오상욱 체육관을 서둘러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복 중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14일인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 8월 말까지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더위가 조금 덜했지만 내일은 다시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높겠고요. 전국의 자외선도 무척 뜨겁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에는 폭염특보가 일부 해제됐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만큼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틈틈이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중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한낮엔 서울과 광주, 창원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쪽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